오늘은 먼저 우리가 불전에 나오는 정형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이곳에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하면서 쭉 나오는 그런 정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표현들은 주로 비판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붓다께서도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인데, 붓다께서 혹은 그 당시 불교 문화, 인도 문화 전통에서 이 바라문과 사문이 어떻고 불교가 생각하는 바라문과 사문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문화적인 접근이고 또 거기에 종교적인 맥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맥락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고 할 때 당연히 그 바라문이 함축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의 맥락일 겁니다. 당시 이 붓다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의 카스트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는 상대적으로 그 불전이나 짜이나 문화 속에서 잘 나타나고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와는 카스트제도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카스트제도를 가지고 그 당시 불교 붓다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의 카스트를 우리가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스트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카스트는 사성계급을 말한다고 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라문 혹은 브라마나, 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슈드라라고 하는 것이고, 학자들은 이 사성계급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요소가 이 아리안족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그 부족들이 사회 시스템을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바라문은 브라마나, 즉 제사를 지내는 담당 주체 세력이었고, 크샤트리아는 당연히 국가를 수호하는, 왕을 포함해서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집단들이었죠. 무력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에서 나오듯이 이것들은 사회 구성 요소라고 하는, 즉 아리안족 사회, 아리안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유목민족이었고 어떠한 부족장 지도 하에서 유목을 하러 이동하러 오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 바이샤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각각의 부족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도록 엄격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계층화는 그 당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어떤 정보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정보에 따르자면 이들은 일종의 우리나라 화백제도처럼 모든 중요한 결정을 행사할 때 성인 남자들은 모두 동일한 한 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조, 바이샤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금을 냈고 그리고 중요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고 일반병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인도 사회로 들어왔을 때 대략 기원한 800~900년 사이에 저 펀잡 쪽으로 들어오고 점차적으로 동진을 해갖고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겐지지강 중류 지역, 소위 요새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브론코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그레이터 마가다, 대마가다 문명권이라고 불려지는 중부 인도 문명의 도장은 대략 500년 내지 600년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격동적인 시기에 사셨습니다. 부처님 약간 견말이지만 부처님이 과연 아리안족이었냐 아니면 석차민이었냐는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반반이겠지만 어차피 그런 종족적 구별은 심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큰 결정적인 부처님의 깨달음과 결정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문화사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만 토착 지배 세력이었다고 하는 편의보다 좀 방점이 더 놓여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 세 가지 부족들, 말하면 크샤트리아, 바이시아라고 하는 세 가지 부족들은 그 동쪽으로 진입해 오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종의 그들을 나라라고 불렀는데요. 나라는 지금 산스크리트 현대말에서 일종의 노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맹을 나라로 간주했고 그들과 뭐 여러 가지 정보원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나라라고 해서 자기들의 계층 하에 포함하면서 사성기급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중에 이 다라들은 나중에 다른 모든 그 당시 토착민들과 함께 마이샤 계급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마이샤 계급이 아니라 슈드라 계급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진행됐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 계급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현재 카스트라고 부를 때 알고 있는 대략적인 아마 대부분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말은 왜 1500년에 저기 고아에 상륙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네 계층으로 혹은 아웃캐스트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으로 나눠진 걸 보면서 자기들의 계위랑 꼭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을 카스타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사성계급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사회적 차별화, 계층화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뭐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성계급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보통 이 인도 문화에서는 바르나라고 불려집니다. 이것들은 바르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로 색깔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피부 색깔에 따른 구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걸 가지고 사회적 위계화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도 사회 속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 사회에서 실적인 사회적 계층과 사회적 블록으로 작용했던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티는 인도 사람들에조차도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도록 너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탄생, 출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출생과 더불어 인도 사회에서는 직업이 정해집니다. 봉건사회 속에서는 당연하겠죠.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은 근대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또 다른 발전된 정보화 사회가 진행돼서 인류가 현명하게 될 때 어떤 방식의 사회 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티라고 하는 것은 그 봉건사회 혹은 그 이전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한 사람이 사실 태어나면서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으로 봐도 허용할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주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적 그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특정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한 개념들이 자티 개념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출생과 더불어 신분이 어떤 직업이 확정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이 출생 말씀드렸듯이 출생과 직업에 따른 사회적 계층화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다 시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만 있었던 지방에서는 이 바이샤 계급 중에서 마차 고치는 사람이라든가 등등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갈 때 마차가 부서지거나 말이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 비실비실 되면 당연히 질 테니까 자기들이 지면 당연히 자기들은 노비로 추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차 고치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받았는데 점차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 마차 고치는 라타까라라고 산스크리트에서 라타가 마차고 까라가 그걸 행하는 사람인데 이 마차를 고치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점차 떨어져서 이제 사회적 최하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혹은 그러한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직업들의 귀천도 당연히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직업이 자자손손 이어진다고 하는 점은 그에 타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드렸던 마르나가 사성계급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면, 자티는 직업과 출생에 따른 분류, 사회적 계층화를 나타내는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카스제도 자체가 이러한 자유 에갈리테리안 소사이어티를 볼 때,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적 관점에서, 이식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봉건적이고 매우 낡은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그 사회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안전판 역할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카스제도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라고 할 때 종교적 기원과 역사적 경제적 기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해답은 그 중간에 있겠죠. 항상 중도에 있을 겁니다. 종교적 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스제도를 근대적 방면으로 연구했었던 루이 누몽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호모 히에라리쿠스라고 하는 책인데, 소위 라틴어로 쓰는데 즉 위계적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위 사회 신분 내에서 계층화된 인간들을 보여주고 매우 명저로서 소위 인류학적인 방식으로 소위 계층성을, 소위 사회적 계층성을 이해하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저서입니다. 아마 프랑스어로 1964년인가에 나왔고 그 이후로 영어로 번역돼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소위 이 청정성과 접촉 금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세 가지 타부를 가지고 힌두 문화에서 이 카스트 제도가 고착화되고 그것이 종교적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점차 견고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누몽이의 지나치게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 카스트 제도, 힌두 사회 속에서 실적인 카스트 제도를 마치 사회적 리얼리티처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 이후로 미국 학자나 인도 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 경제적 조건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사회의 특정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각각 달라지고, 이것들은 반드시 힌두 사회 내에서의 소위 아리안 사회 속 아리안족들의 수익과 더불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인더스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던 소위 아리안족 침입 이전에 인도 4대 문화의 인류 4대 문화의 하나였던 인더스 시빌라이제이션의 유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인더스 시빌라이제이션에서 이미 직업에 따른 신분의 계층화가 보이고,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이후 아리안족들이 인도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정착했을 때에도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기층화, 사회적 계층화라고 하는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타용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진행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러한 소위 신분의 계층화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에갈리테리안 평등사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회 자체를 소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 소위 우리의 평등성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매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착취 시스템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고 고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인도 사회처럼, 북인도 사회처럼 외침이 잦았던 사회는 없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침입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세 발에 피일 정도로 이 북인도 사회는 끊임없는 전쟁, 외적의 침입들,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동요하는 것 같아서 만약 여기에 경관, 흙뿌리처럼 뿌려져 있는 각각의 토착 사회의 견고한 어떤 이러한 그 사회적 그 안정망 구축이 없었다면 인도 사회는 그냥 뿌리째 흔들거나 혹은 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적으로 데칸공원 남쪽의 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침입자들은 북인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그리고 북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비로소 북인도 전체를 통치할 수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북인도에서 한 왕조의 생존 연도는 거의 200년이 안 돼요. 대부분. 유명한 굽타 왕조만 해도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무너지고 마우리아 왕조도 200년이 채 안 돼서 무너지고 쭝가 왕조는 불과 100년 만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도 고대 사회의 왕조들이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왕조들은 상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사회적인 다른 종족이었죠. 남쪽의 왕조들은 아리안족과는. 그런 방식에서 카시제도도 또 이러한 그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뚜멍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카시제도가 무언지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카시제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카시제도는 학자들에 따르면 뭐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이 지금 형태로서의 카시제도가 완전히 고착화된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무굴 왕조 때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굴 왕조가 1200년대부터 북인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북인도 일부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 이슬람화돼 가면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이 무굴 제국이 이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이 카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뒤를 이은 브리티시 영국의 지배 계급들이 이 힌두 사회를 또 유명한 분열해서 통치하라고 하는 격언에 따라서 그 나눠서 통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데올로기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항상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일말의 진실은 어떤 연구든지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는 매우 고착화된 형식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은 분명히 그 무굴 제국 이후에 매우 견고한 사회적 현상으로 안주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전까지는 따라서 그 이전에는 카스트 제도는 사실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다. 혹은 카스트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업의 이동의 전적인 자유가 박탈된 그러한 관점은 아니었다. 바라문들도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었고 또 역으로 또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백 년간의 힌두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카스트 제도의 알파 오메가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당시 활동하셨던 무렵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굽타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힌두 사회가 그다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방식의 어떠한 문제점들에 직면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점차로 변해 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이 아리안족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아리안족의 최고 신분을 차지했었던 이 바라문들 자체가 굉장히 기원 전후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이냐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행제의를 그들의 쫌이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게 그들의 쫌이었고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2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세계를 해석하고 사회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일종의 우주적 사명을 그들이 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그 자기 직업의
신성성 혹은 자기 직업의 우월성을 주장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실적인 그 행제의 속에서 그 남는 고기들을 어떻게 처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힌두 바라문들은 완전한 채식주의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전후에서 계속 채식주의를 강화하고, 지금의 힌두들은 매우 견고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우유까지도 안 먹을 정도로 그러한 채식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부처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즐겨 고기를 먹었고, 또 고기를 먹기 위하여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회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 당시에 우리들은 불전이나 자이나교 문헌을 통해서 그 당시 실질적인 힌두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카스트 제도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약간의 힌트 혹은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몇 가지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리고, 먼저 이 카스트 제도에 따른 바라문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디에 의거하고 있냐면, 이 바라문들은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출생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 있고, 자기들은 유전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자기들의 종족적 우월성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고 주장했냐 그러면, 자기들은 부계나 모계가 전부 7대까지 전부 바라문이다. 그럴 때 나도 순수한 푸어한 바라문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선조 중에 누가 다른 종족과 결혼했다면 그 피는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수한 바라문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제도에 있어서 누몽이 말하듯이 이 결혼제도 오직 바라문은 바라문과 결혼하고 크샤트라는 크샤트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는 어떤 경우도 타당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가 혼달될수록 당연히 그 주장을 100% 누가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성씨만 보면 양반이 90%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은 불과 10%나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사회적 격변을 겪었던 북인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7대까지 200년간 어떻게 순수한 혈통이 보존될 줄 알고 그들의 주장을 빼놓고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7대까지 모계 부계 전부 바라문이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다. 푸어한 바라문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들은 다른 종족과는 달리 자기들은 바라문의 입에서 태어난 종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로 봐서는 신화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이 바라문들은 자기들의 종족적 우수성을 이 측면에서 믿었나 봅니다. 네.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바라문과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부처님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이숙령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때 국어학자였습니다. 그 이숙령 박사가 저희를 가르치면서 우스갯소리로 마치 지금의 최천이가 하는 것과 비슷한 논변을 가지고 1980년대 야, 진놈의 양반이 어딨어? 우리가 누구를 시조를 해서 양반이라고 하지만 이게 2분의 1 곱하기 5대만 내려오면 32분의 1이고 10대만 내려오면 1040분의 1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원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를 계속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유전적
즉 말씀드린 유전적인 측면에 의한 어떤 종족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얼마큼 허황된 건지를 그때 아마 그 국어학자였던 이승용 선생은 주장했는데, 그때 들으면서 맞기는 맞는데 왜 이렇게 논변이 이렇게 소박하냐. 마치 지금의 최여청 같은 생물학자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았던 인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상계급의 유래와 관련돼서 사상계급이 이미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견고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주장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뿌르샤 슈크타라고 하는 그 리그베다에 나와 있는 한 개성입니다. 리그베다는 가장 오래된 4가지 베다 중에 하나죠. 리그 사마 야주르베다 가장 오래된 3가지 베다일 텐데, 거기서 특히 리그베다는 찬가로 불러졌기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유명한 개성이 나옵니다. 그의 입이, 즉 범천의 브라마의 입이 파라문이고 그의 두 팔은 크샤트리아다. 그의 두 허벅지는 바이샤고 두 발에서 슈드라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철학사 시간에 배우셨던 플라톤이 플라톤이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4계급에서 각각의 뭐 머리에 해당되고 가슴에 해당되고 손에 해당되고 발에 해당된다고 하는 비유를 아마 드셨을 겁니다.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이들은 이 사회 대신에 거기다 신을 집어넣은 거죠. 사회의 최상층이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배, 발 등등과 같이 여기서는 그냥 입, 그다음에 팔,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발에서 이 사성계급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야 뭐 팔은 싸워야 되니까 너도 그럴 거고, 허벅지는 몸을 유지시켜주는 근육이니까 필요할 것이고, 왜 입이에서 꼭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생물학적 아이디어가 풍부했다면 그의 두뇌가 바라문이었을 거다라고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할 텐데, 모든 것이 뇌 속의 유력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샤브다 브라만 아이디어입니다. 말이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진술되는 소리가 진정한 그 소리의 본성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입을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발에서는 슈드라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아리안족 사회에서 그냥 3성계급밖에 없었다고 하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슈드라라고 하는 언급은 분명히 후대 텍스트에서 바로 삽입된 것일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구절이 4성계급에 대해서 리그베에서 말하는 유일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후대 학자들이 그냥 빼서 그냥 갖다 편찬해서 갖고 암송해 갖고 전승되었다고 하는 학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주장들이 그 사회적 신분의 고착화 내지 경고성과 관련돼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불교의 비판은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범위 내입니다. 사실은 불교가 뭐 지금의 에갈리테리안 평등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거든요. 그 중요한 선구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을 자신의 교단, 불교 승단 내에서 실제로 실현시켰다고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가 바로 이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적 카스트 제도는 교단 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고, 실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떤 불교 교단 내에서 사회적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는요. 교단 내에서 중요한 것은 좀 누가 먼저 승려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소위 우리식으로 좀 비속하게 말하면 짬밥이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것은
흩어질 겁니다. 파풀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두 가지 기준만이 승단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종교적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볼 때 당연히 누가 먼저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가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피였겠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발심을 해서 이 승단으로 들어와서 이 청정한 비구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과는 관련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가 뭐냐면 뭐 여기 비구니 시름도 계시지만 비구니에게 여성님들에게 해탈의 권리를 인정했던 겁니다. 봉건사회 혹은 고대사회 속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여들입니다. 지금의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어도 붓다가 비구니 교단을 인정하기까지 매우 많은 주저와 망설임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비구니 교단을 인정했습니다. 만드셨죠. 그러한 것이 그 당시 매우 봉건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 사회 시스템의 압력이 얼마큼 큰지를 한 번도 반성해보지 못한 사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인류 문명에 끼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결코 이 에갈리테리안 소사이어티를 향한 혁명을 주장한 적은 없죠. 뭐 혁명을 한 자들이 항상 도달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탐진치에 빠지는 건 너무나 자명하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뭐 그렇겠지만 또 부처님은 내면적인 혁명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장하시고 그 원칙에 끝까지 일관되게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일단 이 카스제도의 우월사에 관한 바라문들의 그 허망한 허구적인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불교의 관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 슈타니파타, S하고 소문자에는 슈타니파타라고 하는 소위 슈타니파타, 뭐라고 보내겠죠? 법집, 슈타니파다가 그리고 슈타니파타입니다. 미안합니다. 법집경, 법집법요 할 때 그건데 법정신이 번역했던 그 텍스트, 그럴 때 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유명한 방식으로 설명했던 그 경입니다. 이 슈타니파타 50에서 54경은 바라문들의 성질에 관한 경이었는데 바라문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진정한 바라문으로 불릴 수 있냐. 소위 말로만 바라문 혹은 유니폼만 입었다고 바라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바라문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코샬라국의 어떤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들의 바라문의 옛 규정대로 살면 내가 바라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때 붓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마치 이전 시기의 바라문들과 지금의 바라문들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근데 부처님은 라떼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기, 그 과거에 오래했던 황금 시기에 있어서는 골든 에이지에 있어서는 모든 바라문들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매우 나쁜 이 마지막 그 시기에 우주 생성 계급의 마지막 시기에는 이 바라문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한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 시기의 바라문들은 주로 지식과 선행을 추구했다.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후세에게 계승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기여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은 삶의 방식이 남이 버린 것을 먹고 사는 매우 고행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았으며 공부를 유일한 재산으로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축도 없었고 금은 더구나 없었고 재산도 없었지만 또 그리고 희생제의를 해갖고 뭐 다른 중생들을 희생하는 대가로 돈벌이를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직 범행과 브라마차리아,
범행을 하고 학습을 하고 계를 지키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모든 모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갔다. 그들이야말로 옛날의 바라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지속되는 그 부족은 번성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날의 바라문들은 어떠냐? 출생에 의해 부패된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출생만 하면 바라문 아버지와 바라문 어머니에서만 출생하면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재산으로 삼아서 온갖 악행을 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옛날의 바라문과 비교해서 무슨 진정한 바라문이겠느냐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소위 고트레나 마타라고 해갖고 고트라가 우리가 종성이거든요. 종성에 의해서 도취된 자, 미친 자, 도취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바라문이야라고 뻐기면서 그 하는 거죠. 이런 그 편을 보니까 옛날에 이경호 선생님이 항상 나는 몸내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혹은 그러한 자기를 어떤 신분과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이경호 선생님은 아마 본성상 싫어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것들이 여기서 이 맥락에서는 출생에 의해 도취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뭐 출생에 도취된 자를 뭐 다른 방식으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뭐 지식에 의해 도취된 자 또는 뭐 어떤 다른 말 가지고 그걸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도취한 자, 재산에 의해서 도취된 자 이슈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 그들은 부처님의 표현대로 오늘날의 부패한 바라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야 슈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붓다는 오늘날의 바라문들이 옛 전통을 말하고 그들이 최고의 계급이라고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간야 슈트라는 거의 국가와 종족 그 다음에 그걸 기원을 다룬 텍스트입니다. 한역에서 나오는데 정확히 한역 기억은 일종의 기원에 관한 경이에요. 우주적 기원. 그러면서 이 텍스트에서는 이 바라문들이 주장하던 바라문들은 바라문 에비어미에서 출생해서 7대까지 순수하면 자기들은 푸어한 바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시니컬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이 아간야 슈트라에서는 인간 그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부터 갖고 따집니다. 그때 아주 오래된 옛날에 우주가 시절인데 생명체들은 자유롭게 허공 속에서 부유하고 있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주 괴공을 할 때 처음 우주가 업에 따라 크게 변을 하겠죠. 그럴 때 우주가 혹은 우리가 기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최초의 생명체들은 자유롭게 이 우주를 허공을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땅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땅에 안주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곡물들은 저절로 자라났다.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곡물들은 자연히 자라나고 매우 달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혹은 떠돌아다니는 중생들이 그걸 먹어보면 아주 달다라고 생각하면서 맛에 대해 집착을 하고 그리고 이 맛있는 걸 혹시 다른 놈들이 더 많이 먹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것들을 뽑아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그 욕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사회적 기세간의 환경이 파괴돼가고 황폐한 걸로 변해갔다. 그럴 때 창고를 지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놈들이 와서 이걸 뺏어가면 어땠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힘센 놈을 뽑아서 놈이라고 해서 주석합니다. 힘센 자를 뽑아서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을 보호하게 하고 하여튼 그런 방식대로 이 소유욕과 관련돼서 이 사회 시스템이 형성돼 가는 방식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들어간 자는 역시 또 이 왕으로 뽑힌 자 여기서는 당연히 선천적으로 뽑힌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러한 자로서 퀄리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세니까 그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걸 왕으로 추대했던 방식이라고 불교는 생각하는데 방식으로 반면에 그러한 왕으로서 고정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역시 또
집착하고 착취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부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매우 시니컬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계급들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분열되고 했지만 최초의 우리가 이상적인 시기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최초의 시기에는 모든 존재들은 누구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허공각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아간야슈트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어도 불교가 볼 때 이 생명체는 그야말로 처음에 자유로웠는데 욕망에 따라서 그들이 얼만큼 또 이 욕망과 그들의 집착에 의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얽매가는가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경들로서 기세인과경이라고 번역된 하여튼 그러한 방식의 경입니다. 우주와 국가의 기원에 대한 불교의 최초의 사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경의 설명에서 볼 때 당연히 바라문들의 이 내재적으로 나는 바라문이고 나는 내재적인 바라문으로서 저 내재적인 슈트라와는 본성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불교는 생각하는 거죠. 이 불교의 전통은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사회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아규멘트일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우주론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경의 설명에서 볼 때 이 바라문들이 자기 자신이 내적인 고유하고 파워풀한 그 다음에 당연히 내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 주장들은 허구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약속을 내재적인 어떤 걸로서 변화시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겠죠. 이 바세타 슈트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성계급에 대해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승려가 등장을 하는데 부하드라 드바자라고 하는 사람과 바세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하드라 드바자는 이 드바자가 사실은 두 번 태어난 자고 하는 자로서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을 나타내는 칭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라 드바자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에서 이 사람은 아마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출생에 따른 카스트 계층화를 옹호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모두 칠 때까지 청정하고 출생과 관련돼서 비난받지 않을 때, 즉 부정한 방식으로 출생하지 되지 않았다고 할 때 그는 바라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바세타는 이렇게 대봤죠. 바라문을 바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출생, 아티에 따른 그런 출생에 따른 그 신분 고착화가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 계를 잘 지키고 올바른 서원을 지녔을 때 그는 바로 바라문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서원은 당연히 오래된 시대의 바라문에 해당됐던 서원들이었죠. 그럴 때 바라문이 되는 거지 결국 출생했다고 나면서 한 번 바라문이면 영원한 바라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붓다에게 찾아갔습니다. 붓다는 당연히 이 부하라드바자가 주장했던 7대까지 순수하면 나는 모두 바라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부처님의 장점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인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주장해 갖고 있는 단점을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서 동물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이 있지 않느냐. 새는 태어나자마자 하늘을 날고 또 망아지도 네 발로 걷고 태어나자마자. 그렇지만 뱀은 태어나자마자 땅을 기어가고 등등의 차이가 있고 원숭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나무를 기어가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출생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그걸 갖고 있는데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신분적 우월성이라는 것들이 그 다른 계급들에 속한 자 중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너희들 신분적 주장과 다른 계급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혹은 모든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의 문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관습의 문제가 어떤 기호나 표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서 전통으로 만들므로써 확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대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회적 약속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이 불교학교는 가장 중요한 특색입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교는 그것들이 관습의 문제라고 보는 한에서 당연히 매우 플렉시블한 태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적절한 레스펙트를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인 어떤 걸로 간주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억압과 속박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들이 관습의 문제, 언어적 규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카시제도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직업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슈타니 파타에서도. 이 농부와 장인, 장인은 그 어떤 수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인과 노비, 도적과 군인, 제주와 왕이 그들의 특징적인 징표 때문에 그렇게 불리듯이 이 사성계급은 출생과 무관하게 그들의 직업 때문에 그렇게 구분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직업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를 제외하고 바라문의 전형적인 직업은 고행과 보험행,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조절인데 그리고 이를 다른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내면적인 공덕으로 우리가 확산한다면 실은 진정한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공덕들을 완전히 체화시킨 아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바라문은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아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사성계급은 이 사회적 약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자들만이 이 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출생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고 바라문이 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을 진정으로 바라문을 하는 건 우리들의 행위고 우리들의 원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 또나 단다 슈트라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바라문을 바라문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붓다가 이 소나 단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소나 단다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열거합니다. 첫째가 똑같은 그 당시 이 모든 것들이 정형화된 방식이니까 그 당시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그 당시 인도 사회 혹은 인도 그 사회 내에서 사회인이건 아니면 바라문이건 아니면 승려들 간에 전부 받아들였던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계와 부계 모두 7대까지 모두 청정하고 즉 다른 계급과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출생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 첫 번째 조건은 일종의 유전학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조건들입니다. 3가지 베다를 학습하고 만트라를 열심히 배워서 그 음성과 의미에 대해서 능통할 때 그는 바라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바라문 계급에게 요구되는 그 3가지 베다와 그 만트라 주문에 대한 매우 적절한 이해. 세 번째가 역시 제 희생제의의 규정과 그 의례를 매우 잘 이해하는 자, 그리고 해설하는 자. 그다음에 이 소리와 의미, 즉 우리가 희생제의를 할 때 앞에서 선창을 하고 후렴을 하고 중창을 할 때 그 소리와 의미를 잘 정확하게 산스크리트에 따라서 발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전전승의 해설자로서 약간 멋진 외모 등등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유전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베다의 학습이나 외모 등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외모 등도 거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이끌어내셨고, 그런 후에 또다시 질문한 게 매우 재밌어요. 어떤 질문을 또 하셨냐 그러면, 그렇다면 너는 네가 열관이란 5가지 바라문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거시켜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바라문으로 만들어준 것 속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네가 한번 제거해 버리니까 당연히 외모 같은 건 첫 번째로 탈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설자로서도 특별히 하지 않고, 그래서 차례대로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라문으로 만든 유전학적 요소들도 당연히 바라문으로 만드는, 내가 기대하는 진정한 바라문에게 꼭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소나단타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이 남느냐? 학습과 수행, 고행을 통해서 남은 자기 겸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봉사, 이웃으로부터 봉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계급을 위한 봉사들이 바로 바람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다라고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율만이 너에게 남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불교에서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할 때 결국은 계율과 지혜를 가진 자, 즉 불교 수행자겠죠. 수행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출생에 따른 우월성을 만약 누가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쇠퇴한 칼리유가 시기에 바라문일 뿐이다. 즉 오늘날의 바라문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금의 시대와 은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칼리유가 마지막 파괴되기 직전에 이 소위 쇠퇴한,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쇠퇴한 시기에 이 바라문들만이 나는 한번 바라문 가문에서 출생했으면 영원한 바라문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비판이십니다. 충분히 이러한 바라문의 유전적, 즉 선천적, 태생적 우월성에 대한 비판이십니다. 사실 어떤 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들도 윤회와 재생을 믿으시니까 현재 그들이 윤회와 재생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윤회와 재생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라면, 업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러한 원칙에 서 있다면 그 다음에 비록 7대까지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오케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바라문 과정에서 태어나는 자가 반드시 전생에 바라문이었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윤회와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매우 그 사회적 시스템에 의거한 주장 자체가 그 윤회와 혹은 그걸 넘어서 의도의 청정성을 주장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본질적인 거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 사회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